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박수연입니다. 벌써 목요일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비가 축축 내리는 날 우리 증시도 처지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띠고 있는데 또 아까 전에 살짝 확인해 보니까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는 국내 지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키워드 우주항공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왜 키워드를 뽑아봤을까? 이 사진을 보신다고 한다면 아마 구미가 당기시지 않을까요? 이게 미국의 보잉이라고 하는 항공회사의 주가입니다. 사실 여기 앞에는 잘려 있지만 쭉 하락을 하다가 4월 7일 저점을 찍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사실 차트만 본다라고 한다면 기회를 좀처럼 주지 않는 종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 계획 관련해서도 이 보잉의 단어가 빠지지 않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저점에서부터 최근에 52주 신고가 고점까지 한 주가를 한화로 따져보면 한 주당 10만 원 정도가 한 달도 채 안 돼서 추가적으로 붙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잉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라 보잉 52주 신고가 경신 기념으로 또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긴 하지만 국내 증시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끌어다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밤에 들려온 소식이죠. 카타르 항공에서 보잉 항공사의 항공기를 160여 대를 주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보잉에 축하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주문하기로 했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일단 보잉 항공기의 787 드림라이너 130대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777X 30대를 함께 주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따져본다면 총 160대가 될 텐데요. 여기에 옵션으로 50대를 추가 주문할 수도 있어서 최대로는 210대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카타르 항공과의 계약 이전 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항공기 리스 기업인 아비리스를 통해서 보잉 737 맥스 30대의 구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또 엔비디아 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면서 어제 국내 증시 안에 반도체 훈풍이 이어졌었는데요. 또 보잉발 우주항공 쪽의 모멘텀, 국내 증시에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연결고리를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선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다음 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위 산업의 호황기가 찾아왔다. 일단 저렴한 무기 체계에 글로벌적인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좀 여러 가지 증권 업계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특히 유럽 쪽의 방산과 비교를 했을 때는 한국의 방산 무기가 비교적 가성비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증권에서는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일으킬 분야로 항공 우주 분야를 직접 꼽았고요. 또 신한투자증권은 어제 우리 장세에 대해서 성장 테마가 강세를 일으키는 그런 장세가 어제 이어졌다. 그래서 특히 로봇 쪽 그리고 항공우주 쪽에 어제 상승폭이 상당히 넓었었는데 두 종목으로는 항공우주에서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HVM 두 종목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상승폭이 넓어진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좀 이쪽 섹터 안에도 눈여겨볼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주목을 했는데요. 거기에 또 이어서요. 5월 27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죠. 사천에서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이 개최가 됩니다.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까지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정부가 첨단 항공 엔진의 핵심 소재와 부품단의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기술 사업으로 또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늘려야 한다라고 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우주항공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5월 27일
어딘가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다양한 증권가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이쪽 분야 안에서 최선 호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도 알아보니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강했었죠. HV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스피어, 루미르, AP위성까지 관련주로 함께 묶이고 있다는 점도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주항공 관련주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축축 처지다 보니까 크게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아예 한번 뜯어보자 해가지고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거의 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요. 정확하게 이렇게 저점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4월 9일입니다. 방금 전에 보잉 차트 한번 확인해 보셨겠지만 4월 7일 날에 저점을 찍고 빠르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 그 차트를 얼추 닮아 있구나. 그러면 약간은 커플링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바로 다음에 HVM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보잉에서 중국 관련해서 보잉의 항공기를 납품하기로 했었는데 무역 전쟁 속에서 그 납품이 일부 지연될 거라는 우려감 속에 보잉의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HVM도 마찬가지로 쭉 밀리다가 4월 9일을 기점으로 저점 16,000원을 찍고 난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10,000원대로 주가가 뛰었는데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마찬가지로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관심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도 생각보다 눈에 띄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 한번 챙겨볼까요? 3개월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죠. 비슷한 느낌입니다. 조금씩 오름폭을 키워가곤 있는데 최근에는 변동폭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동폭을 하나의 기회로 봐야 할까요? 한국항공우주까지 많은 증권가에서 특히 탑픽주로 뽑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해당 종목도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우주항공과 함께 고민을 했던 게 로봇 쪽이었습니다. 왜냐면 어제 로보티즈 상한가 갔었죠. 나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거래일 연속으로 로봇의 시세가 나쁘지 않아서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3% 공략주에서 로봇 관련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공략주로 출발해 보시죠. 네, 단기 변동성을 통해서 치킨값 벌어보는 시간입니다. 3% 공략주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목요일 오늘은요. 장인투자클럽 공대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좀 처지고 좀 쭉쭉 저도 기분이 약간은 좀 아쉽다. 시장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사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분위기 파악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혼조세로 좀 네. 마감을 지었었죠. 나스닥이나 나스닥은 강세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지었지만은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네. 우리 증시도 좀 관망세가 좀 짙지 않을까 짙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PPI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말에 이제 제주에서 2차 중국 관세 협상이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 트럼프가 1기 때 이제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나가다가 또 말을 번복한 적이 한 있거든요. 번 틀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에서도 또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돼 보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은 현재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1,400억 정도의 매물이 지금 출회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쪽으로 1,800억 정도의 매물이 지금 현재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한 500억 정도 지금 순매수를 좀 단행하고 있지만 소액으로 좀 그러네요. 단행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좀 관망세가 짙고 미선물 역시 지금 약보합권에 전환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더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좀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좀 많이 좀 상승을 한 만큼 그런 만큼 매물이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술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간밤에 이제 AI 프로젝트 중동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또 열렸었죠. 사우디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오늘 오전장에서도 마음 AI라든지 폴라리스 AI 이쪽도 시세가 좀 네. 나온 만큼 AI 쪽은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관망하는 것 같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나스닥 선물지수와 함께 조금씩 밀리고 있는 부진한 장세지만 그 안에서도 AI 이 키워드는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하나씩 체크해볼까요? 첫 번째 이슈 직진 출발합니다. 민주당 특보단 임명 로봇주 썰이질러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요. 정말 환호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로봇주 너무 투심 괜찮았거든요. 앞으로는 네. 어떻게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장중에 한 12%까지의 시세가 네.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한 3%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지금 하방 추세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같이 한번 일봉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대화를 할까요? 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 2월 19일 날 최고점 40만 원을 기록을 했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뭐 그쵸. 20%에서 30%, 40%까지 확대해 나가면서 주가 역시 고공행진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21선 부근까지 밀렸었죠. 기존대로라면은 이 라인에서 더 추가적으로 밀렸어야 정상으로 좀 보여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다지더니 그러더니 추세 전환을 저점을 높이면서 현재 구간은 엔벨로프 상단 부근을 두드리면서 61선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추세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오늘은 비록 3% 정도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아직은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특히나 대기업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죠. 로봇 산업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LG라든지 본격적으로 5년 내로 좀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잘 갈 때 대장주도 대장주지만 뭔가 지표로서 이 섹터가 오늘 가냐 안 가냐 그런 좀 표지판 역할을 했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추세가 상단 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로봇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로보티즈가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네, 이유가 그렇죠. 있을까요? 네, 어제 로보틱스가 상한가 간 게 중국 유니트리라는 중국 로봇 기업에게 부품을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었죠.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유진 로봇이 상한가 랠리를 맞아요. 네, 달렸었죠. 이재명 예비 후보의 사회이사가 임명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급등 랠리를 처음으로 달리더니 그리고 나서 후발주로 어제 로보티즈가 시세가 나왔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에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세를 좀 보였을 때가 좀 기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상방 추세에서 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사실 안 상용화가 좋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닝 시즌 때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올 때마다 로봇주들이 좀 하방 압력을 좀 받았던 게 기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좀 실적을 발표를 할 때 1분기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그런 소식이 첫 번째로 들렸었고,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 역시 중국 기업 유니트리랑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제 상한가로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막 스타트를 하는 그런 로봇 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2분기, 3분기, 4분기도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도 있죠. 5월 17일 날 이틀 뒤네요. 네, 17일 날 로봇 자동화 학회가 이제 개최를 앞두고 독일에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기술을 또 공개를 한다면은 그 공개 기대감 때문에 또다시 매출 상승으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로봇 산업은 더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유일 로보틱스도 어제 좀 많이 올랐었죠. 네. 유일 로보틱스도 장중에 13%까지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통상 SK그룹이 인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4월 달에 오른 적이 있어요. SK그룹이 5년 내로 SK 자회사 배터리 기업이죠. 그 기업이 5년 내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수반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제가 봤을 때는 5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좀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인수를 한다 만다 할 때부터 지분을 점차 늘려갈 때부터 그때가 한 2만 원대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는 40만 원대까지 오른 적이 있죠. 이 유일 로보틱스도 SK그룹이 지분율을 늘리면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최대 주주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대감에 다시 한번 좀 반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본 만큼 로봇주는 지속적으로 대기업을 끼고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실적도 보통은 그렇게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로봇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실적들이 뭔가 하나의 변화구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댓글에서 이 시장이 산소호흡기만 딱 갈고 있는 느낌인 것 같다.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렇게 좀 부진한 장세에서 오늘 로봇 섹터의 하락률은 좀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실까요? 당연히 지금 조정이 차익 매물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이 주가라는 게 지속적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기가 쉽지 않죠. 거의 100개 중에 1개가 나올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추세를 그려가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통상 전반적이기 때문에요.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거는 좋은 기회로 삼고 이제 매수 타점에 맞춰서 진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이제 삼성전자도 상반기 내로 이제 가정용 로봇이라고 볼리를 출시를 앞두고 있죠. 상반기라고 하면 통상 7월 달, 8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1인 1가구 로봇 시대가 더 점차 가까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현재 로봇 청소기도 지금 일부 가정에서는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로봇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이제 우상향되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기업을 끼고 있는 기업들 외에도 그 기업에게 공급을 해주는 부품 기업이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산업은 미래가 밝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항상 뭐든지 다 한꺼번에 매입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추세를 내 종목이 잘 타고 있는지 그 여부, 그리고 실적이 좀 개선될 요지가 있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유일 로보틱스 오늘의 관심주로 받아봤는데요. TXR 로보틱스도 사실 새내기주로 관심 엄청 받았잖아요. 혹시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종목 역시 최근에 좀 급등 시세가 보였다가 네. 좀 반복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가 좀 탄탄한 그런 기업인데요. 로봇주도 사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재무를 먼저 함께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XR 로보틱스의 밑에 하단에 보면요. 재무인데요. 자, 재무를 보면은 자, 연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조금만 더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화면? 네. 화면을 네.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매출액이 2020년도에는 100억 정도를 달성하던 회사가요. 2021년에는 100억대로 횡보를 하다가 2022년도에는 200억대, 2023년도에는 300억대, 그리고 나서 2024년도 작년에는 500억대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30억대에서 지금 현재는 40억, 30억,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5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억대에서 지금 현재는 38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흑자를 매 연마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부채 비율도 보면은 340%까지 올라갔던 부채가 작년에 144%로 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ROE 역시 지금 현재 16%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진율도 좀 많이 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탄탄한데 로봇주 중에서 아직 좀 시세가 좀 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확인이 되는 게 기술적으로도 함께 보면요. 자, 과거에 17,000원 부근에서 항상 슈팅이 나온 이력이 있고요. 5거래일 네. 정도 한 횡보세를 보이다가 그러다가 좀 슈팅이 나온 이력이 있고 다시 한번 17,000원까지 17,000원, 1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이때 상한가 한번 보이면서 30% 정도의 시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3월 달부터 현재까지 17,000원대, 18,000원대를 좀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구나를 우리는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3% 정도의 시세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최근에는 5월 13일 날은 좀 로봇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일 때 이 종목 역시 한 9% 정도의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18,000원대에서 2만 원대를 지금 약 한 8거래일 정도 맴돌고 있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타점만 잘 잡고 대응을 한다면은 이 종목 역시 수익을 좀 단기간으로 안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듣기만 해도 관심이 가는데 잠시 뒤에 좀 가격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로봇주 안에서도 실적주를 잘 판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안에서 확실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K조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HJ중공업이 또 시원하게 올라줬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동안 잘 나갔지만 앞으로도 국내 증시를 끌어줄 수 있을지 조선 쪽에 남아있는 상방 모멘텀 어디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조선주는 이렇게 긴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 섹터는 향후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밀린다면은 뭐 5년에서 반대로 5년에서 10년 정도 밀릴 수가 있지만은 좀 주도를 하는 섹터는 5년 정도 바라보고 있고 일단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일단 지금 임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가 지금 알래스카 이제 LNG 협상을 맺을 때도 조선에 대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죠.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좀 내밀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2027년도쯤에는 중국에게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알래스카 LNG 얘기를 가장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우호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조선주가 좀 탄력을 받은 이력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일에는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가 K조선의 새 활로를 개척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 발언 때문에 조선주가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회담이 이어지고 나서 조만간 이제 알래스카 2차 이제 협상이 예. 단행될 예정입니다. 한 5월 주말 정도, 주말 사이에 좀 이뤄질 것 같다라고 좀 이어지는 만큼 다시 한번 조선 쪽에 좀 다 손을 내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때 당시에 자율주행이나 이제 원격 시스템, 선박 원격 시스템 이런 쪽을 스마트하게 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네. 당선이 된다면은 조선 쪽에도 좀 투자를 단행해서 주가 역시 좀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쪽에는 수주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따놓은 그런 상황이죠. 도크가 다 찼다던데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실적 어닝 시즌을 발표할 때마다 최근에 HD 그룹주 역시 호실적을 달성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좀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저유가 시대 이제 지금 유가도 배럴당 한 60달러를 지금 맴돌고 있죠. 네. 통상 유가가 이렇게 저유가를 기록을 할 때는요,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업종은 섹터는 항공이나 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가 국제유가도 지속적으로 저유가 시대 에너지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네. 이대로가 좀 유지가 된다면은 조선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국 견제 반사이익 이런 쪽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LNG에 대한 글로벌 집중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유가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마진을 많이 챙겨갈 수 있는 조선주. 사실 최근 실적 발표 기간에 그 일주일 사이에 조선주들의 실적을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또 느끼셨을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의 실적을 더욱더 기대해본다라고 한다면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지금 조선 담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3프로 공략주 통해서 관련주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앞서서 TSR 로보틱스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보고 나서 엄청 꼼꼼하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가격 네. 전략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TXR 로보틱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XR 로보틱스는 지금 현재 앞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7,000원에서 18,000원 부근을 맴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간이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가가 18,840원에서 약 2.48% 정도 하락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에서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은 18,840원에서 분할 매수로 18,4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4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저점 부근이 이제 17,000원 부근이었죠.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등을 보인다면은 지금 8거래일 정도 2만 원대에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안해 드렸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폭넓게 잡으면은 전저점 부근인 17,000원 부근까지 잡아도 되는데 17,000원까지 하락하게 된다면은 손실폭이 너무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좀 커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짧게 대응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18,000원 정도는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지금 한 8거래일, 9거래일 동안은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TXR 로보틱스 가격 전략 받아봤는데요. 엔비디아 쪽이랑도 모멘텀이 있나요? 네, 엔비디아에게도 공급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었고요. 이 로봇 관련주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물류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단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5% 정도 어제도 상승을 했고 그제도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엮여서 오름세를 좀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XR 로보틱스 로봇주 안에서 3%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앞서서 두 번째 이슈에서는 조선 쪽 받아봤는데요. LNG 그리고 앞으로의 선박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 살펴보니까 동성화인텍 가져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모멘텀 저희가 집중해 볼까요? 네, 동성화인텍은 조선 3사를 다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랑 네. 비공개 회담을 갖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가질 예정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이라든지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럼 재무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성화인텍의 재무인데요. 동성화인텍이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LNG가 뛰는 날 그 섹터 안에서 동성화인텍은 항상 같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재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뭔가 탄탄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재무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재무인데요. 자, 보시면은 2020년도부터 2026년도의 기록입니다. 네. 자, 매년간 지금 이 종목 역시 전반적으로 3천억 정도 벌던 회사가 3,600억, 그리고 4,300억, 5,300억, 5,900억, 지금 올해에는 6,900억 정도를 달성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7,500억까지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2020년도에는 300억 정도 벌던 회사가 작년에부터는 500억이죠. 그리고 나서 올해에는 700억, 그리고 내년에는 800억 정도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200억대에서 작년에는 390억을 달성을 했고 올해에는 53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679억까지 점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단기순이익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1000%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채 비율 역시 지금 100%에서 올해 지금 작년에는 124%였죠. 꾸준히 주네요. 네, 그리고 올해에는 100%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90% 정도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는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금은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ER과 PBR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11배, 그리고 PBR은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13배, 그리고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라서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봤을 때 지금 현재 매출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조선주가 점진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동성화인텍 역시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엔벨로프 하단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도 엔벨로프 하단 부분에서 3거래일 전에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3거래일 연속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고점 부근에서 27,000원 부근에서 과거 3월 달부터 저항을 맞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해 보면은 아마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 주 정도에 좀 반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 현재 부근에서 14,850원,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밀린다면 24,000원 부근에서 61선 부근에서 더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고요. 반등을 보인다면은 27,000원 목표가 잡고 대응해 나가시고 손절가는 23,000원 부근인 요 하단 전저점 부근 하단 부근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성화인텍까지 오늘 3% 공략주로 두 번째 받아봤습니다. 오후장의 전략을 좀 챙겨봐야 할 텐데요. 오늘 같은 날에 오후장까지 좀 매매를 하는 게 유효할까요? 그냥 쉴까요? 오늘은 좀 매집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반대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좋은 기업, 탄탄한 기업은 결국에는 오름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의 일정이 있는 그런 섹터 중에서 동성화인텍도 아까 미 정부가 이제 하나오션이랑 회담을 네.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급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탄탄한 기업인 가중에 이제 글로벌 이슈가 엮여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실적이 받쳐주는 어닝 시즌인 만큼 받쳐주는 그런 기업을 본다면은 충분히 오늘 시장이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만약에 주말에 하나오션이 엄청난 호재를 가져오면 동성화인텍은 월요일 날 이미 고점에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갭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떠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거운 종목이라서 갭상승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네,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매집의 기회로 잘 보면서 타점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주셨던 로봇 그리고 조선 쪽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볼 만한 다른 섹터도 있을까요? 저는 지수가 앞으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금리 인하랑 관세 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1차적으로 관세 협상을 했고 2차적인 관세 협상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업종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나 로봇 그리고 AI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번 연도 안에 한 2회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월 역시 이제 연설을 앞두고 있죠. 거기서 좀 힌트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남은 이번 한 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의 이야기도 담아봤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공대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금쪽 같은 내 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 또 금쪽 위주가 정말 많이 생겨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양시장이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등이 꽤나 나왔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네. 이젠 우리 시장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경계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계속해서 꺾일 것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네. 반등이 어쨌든 우리가 한 달 넘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의 비중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지금도 이제 주식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익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챙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건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뭐 다음 주 초까지도 네.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포트를 어떻게 보면 좀 재정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었던 기업들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챙기실 필요가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냐면 네.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가 4월 9일 날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외국인의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6거래일 동안 오늘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맞아요.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데 수급이 개선이 되면 자금이 어디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냐? 반도체. 그죠? 네. 반도체로 들어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조선주라든지 방산주,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는 조선주나 방산주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대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속성을 가져가기에는 살짝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오늘도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뭐 APL 같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한다라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손익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종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모멘텀은 조선, 방산, 화장품 전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반도체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 쪽에 대한 베팅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나왔었던 쪽에서 일정 수준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들이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물론 저보다야 많겠지만 자금이 넘쳐흐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났었던 쪽에선 일정 수준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은 쪽으로 자금이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섹터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도 살짝 저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라고 네. 생각이 들 텐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자꾸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2023년도에 네. 적자였습니다. 아. 2024년도에 흑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뭐 HBM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반도체 화랑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돌아선 게 202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SK하이닉스가 연결 기준으로 2023년도에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도로 넘어가면서 흑자 전환이 된 거고 2025년도로 넘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입니다. 예. 3, 4년 주기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된 업종군들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꺾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네. 지금 AI 쪽이 또 한 번 붙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이클 산업에서 성장 산업까지 붙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봐야 말씀드리고 한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내 포트를 100% 채우는 것은 뭐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말씀은 어렵지만 그래도 경계는 필요하겠죠. 어쨌든 반도체 섹터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지만 포트 내에서 일정 수준은 반도체를 가져가는 것은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지금부터 꺾여가지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갈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좋을 겁니다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다가 오늘 갑자기 안 좋을 겁니다, 매도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 시장이 생각보다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금쪽이 같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갔어. 그죠. 자기 혼자 그러니까 지금 앞서갔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1월 달 들어와서 1월 달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쭉 밀렸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지금 거기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상방으로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연중 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좌가 여기까지 복구가 됐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계좌 복구는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심적으로는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는 어쨌든 한 달 동안 반등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 정도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정비가 나오는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 드리면서 큰 흐름은 저는 긍정적입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 종목의 시세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우울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만큼 꽤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천천히 챙겨가시는 전략, 그리고 반도체 꼭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함께 포트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금쪽이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 퓨처엠. 어제 정말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첫 번째 금쪽이로 만나보고요. 일진전기, 인벤티지랩, 솔리드와 루닛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님, 포스코 퓨처엠 유증 이슈가 어제 2차 전지에 정말 재를 뿌렸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수급 돌 때 사실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막 순환매가 도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LG 에너지솔루션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어제도 제가 사실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명분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대규모 유증 소식이 나왔었죠. 네.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과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명분 자체가 일리가 있다면, 논리적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주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근데 그쪽은 방산이고 여기는 2차 그쵸. 전지인데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좀 내용을 뜯어보자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생산 설비 쪽이라든지 소재단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소재를 만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나 음극재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광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광물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광물을 사용할 경우에 너네한테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그런 광물 쪽에 대한 수급을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배제한 채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물단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광물을 이용해서 소재단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라든지 운용 자금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맞아요. 네.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으로써 광물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간다라고,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 광물이 정말 많은 캐파를 차지하고 있어요. 점유율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유상증자를 단행을 한 건데, 문제는 유상증자라는 게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부담이 되죠. 주가 희석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긴급 유상증자, 뭐 불시의 유상증자. 근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웃으면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니지만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재무제표를 보면 유상증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거나 지금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사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는 게 이 회사 입장에선 가장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CB라든지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쪽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선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불편한 그런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더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가 흐름상으로는 여기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야말로 제발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 4월 3일 날 저점이 104,7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은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악재 나올 만큼 나왔다. 그죠.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한 명분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요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레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레포트를 좀 보시면 어떤 분석을 많이 내리고 있느냐. 네.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공장이 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7년도 경에는 공장 캐파가 풀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놀고 있는 공장도 있고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공장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2025년도, 6년도, 7년도 지나가면서 공장이 풀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회사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 목표 주가를 13만 원 정도까지도 잡아놓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유상증자 이후에도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저는 하반 경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주가가 13만 원 정도까지 잡히고 있는 레포트의 단점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도가 되면 공장이 풀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풀가동이 된다라고 해보죠. 네. PER을 거의 50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50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40배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가의 80%예요. 13만 원에 80%라고 한다면 11만 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멀티플을 증권가에서 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요건 일단 가치적으로는 고평가가 맞아요. 고평가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명분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주가는 더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 기업이 저평가라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은, 아마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있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 포스코 쪽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모회사에 대한 안정성이겠죠. 네. 근데 이번에도 정말 다행인 부분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지분을 포스코 홀딩스가 꽤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포스코 홀딩스의 지분이 62%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50%대 후반대인데 일단 여기 HTSN 62%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59%에서 60% 정도에 대한 그 유상증자에 전부 다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고 그러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기업을 에코프로 BM과 좀 비교해서 양극재 쪽이라든지 음극재 쪽이라든지 이 양극재를 우리가 어쨌든 우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음극재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붙는 모멘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생각하셨던 게 포스코 그룹주였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 경영을 하겠다라는 모습이 네. 나왔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또 긍정적이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 단기적으로는 지난 4월 3일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를 노리자.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네. 유상증자를 단행한다라는 부분,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호감도를 별 3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 20%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쁘지 않네요. 호감도나 상승 여력이. 저의 바람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게 희망사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힘드신 많이 힘들 종목분들이라서 겁니다. 참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 있고 기업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가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던 분석이라든지 레포트들이 전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를 많이 물려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종목이라도 그 2차 전지가 아니라도 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석한 것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일부라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필요한 좀, 손절은 꼭 해야 그죠. 한다.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종목에 너무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잘 가늠이 안 되거든요. 저도 제가 2002년도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저도 잘 안 고쳐져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요. 어쨌든 손절매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 첫 번째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정말 금쪽이 중에 대왕 금쪽이를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본 것 같은데요. 조금은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희망 가져볼 만한 금쪽이 만나보겠습니다. 일진전기 두 번째 금쪽이로 한번 챙겨봤는데요. 요즘 전력주들 투심이 상당히 괜찮죠. 일진전기도 정말 올라갈 때는 탄력도 있게 올라갔는데 또 급락할 때는 쑥 빠져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전기의 투자 포인트들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는 좀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안 나오는 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전선 쪽은 되게 심합니다. 근데 지금 변압기 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올해 연초에 쭉 올라오다가 조정을 좀 한 받았는데 조정을 저는 충분히 또 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트럼프가 자꾸 세일즈를 하고 다니죠.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보니 카타르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어디였죠? 사우디와도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의 전반적인 그런 뉘앙스나 내용들을 보면 AI 쪽과도 관련이 꽤나 되어 있거든요. 진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 어제 같은 경우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딴 이야기지만 신재생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풍력, 태양광. 그죠. 근데 그 에너지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결국엔 전력 수요와 관련이 되어 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햇빛 급여인가요? 제가 네. 용어가 정확치는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신재생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전력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당연히 이런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이 사실 조금씩 꺾이는 듯 했는데 뭐 캐펙스 투자도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사실 AI 쪽에서 수익성이 나올 거라는 의구심도 많았지만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이 수익성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또 전력 수요, 에너지원, 이 전력기기 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북미라든지 유럽향으로 이제 매출 캐파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오늘 본 우리가 금쪽이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5종목 중에요? 다른 종목들도 좋은데 네. 뭐 일진전기가 그래도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감도를 꽤나 높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그리고 호감도를 뭐 바로 말씀드려보자면 네. 전 별 4개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상승 여력을 20%를 잡아드렸는데 이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일진전기가 1조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이익이 1,300억 정도 나오면 고평가라고 볼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1,600억에서 1,7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순이익 기준으로 하면 1,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아, 살짝 아쉽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PER 기준으로 11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10%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 올해 단기적으로? 상반기 정도까지만 본다라고 한다면 전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호감도 별 4개 드리고요. 상승 여력은 20%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인벤티지랩 한번 만나볼까요? 인벤티지랩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속상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비만 치료제 쪽으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제약주 투심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앞으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인벤티지랩 지금은 좀 떠나 보내야 할 시기인 건지 손절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아 이게 참 정말 어려운 금쪽입니다. 아찔해요. 예, 차트가. 그래서 이게 게다가 투자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당장에는 이게 좋다,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글로벌 비만약을 제조하고 있는 제약사보다 요 인벤티지 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했을 때 몸에 적용이 되는 그 적용률이 좀 더 네.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죠.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경구용과 관련돼서 뭐 라파스라든지 D&D 파운텍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비만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 나눠봤던 것 같은데 비만을 막으면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말로 뚱뚱하거나 비만 약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도 비만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거든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캐파 자체는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인벤티지 랩이 빅파마들과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만 나왔어요.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이 4월 9일 날 주가의 저점이 12,000원이었거든요. 지난 5월 9일 날 고점이 61,000원입니다. 딱 5배가 올랐어요. 500%가 올라간 기업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높은 점수를 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그 회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매력적인 건 맞는데 네. 조금 더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숫자가 찍힐 때 우리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네,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호감도는 너무 많이 올라서 별 2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승 여력은 일단 15%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조금은 확실히 보수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별 2개 상승 여력 15%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탑픽주 전에 간단하게 한번 리뷰만 좀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탑픽주로 대명에너지 가져와 주셨는데 어제 기존 목표가 달성을 하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갔거든요. 다만 네. 윗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에 한 17,500원 정도 잡아주셨죠. 네, 어제 맞습니다. 18,39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새롭게 세워볼 수 있을지 리뷰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이에요, 그죠? 에너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재생, 풍력, ESS가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250메가와트 정도를 지금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1,500메가와트 부근까지 5배에서 6배 정도의 캐파를 확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뭐 태양광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보면 메리트를 부여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SK 오션 플랜트라든지 CS 윈드 같은 풍력주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요 대명 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이제 3천억 정도까지 들어오고 있는 기업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들도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한국거래소 그 KRX 기준으로 네. 봤을 때 18,39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어제 넥스트레이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제 19,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장이라고 할 수 있는 KRX 기준으로도 19,000원까지는 열려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목표가를 19,000원 정도로 좀 이렇게 상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 그때 당시에 받아봤을 때요.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3,500원으로 받아봤었는데요. 목표가 달성 이후로 19,000원까지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금쪽이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반도체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죠.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기의 척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정책 테마도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이나 로봇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항상 인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크게 줄지 않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한데 뭐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지난번에 또 제가 STI 같은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 DI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DI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HBM 단이 움직일 때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당시에 6,000원에서 3만 원까지 딱 5배가 올라갔었던 기업인데 3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이 현재 15,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하반기 때 우리나라 HBM 관련주들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그때도 많이 혼났었어요. 다들 반도체 좋다 그러는데 넌 왜 그러냐. 근데 이 주가라는 게 꺾이면 어쨌든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작년 하반기 때 HBM 쪽에 대한 수요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전 부정적인 말씀 드렸는데 이제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되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과 관련돼서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단이 늘어난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적인 부분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테스트 장비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 갈 때에는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빠르게 차트를 돌려봤는데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DI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기 어렵지 않지 않을까.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18,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금쪽이로는 DI 받아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방 체크하시면서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 DI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개장 후 2시간 지난 현 구간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나오면서 기술주 위주로 강세, 나머지는 혼조세가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그래도 그간 상승 랠리를 달려오다가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2,635선 지나갑니다. 전거래 대비 0.2% 정도 빠지면서 그간에 소폭 올라가던 지수를 오늘은 다소 반납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35선 지나가면서 0.4% 전거래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보시죠. 자,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것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부터 유입이 유지되던 이 외국인의 수급이요. 조금 줄어드나 싶었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납니다. 다만 기관에서 1,800억 원 넘게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는 하방 쪽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지수를 상승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표정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계속해서 호재를 가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밀접한데 오늘은 0.3% 정도 반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시총 2위에 좀 올라서면서 이제 시총 1위까지 바라보고 있던데요. 이 사우디 휴메인 기업에 대규모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SK 하이닉스는 20만 원까지만 유지를 해주고 오늘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제너럴 모터스와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를 2028년까지 부터 양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났지만 오늘은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약가 인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바이오 쪽, 바이오 시밀러 쪽도 오늘은 다소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2%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103,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103,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도 모두 부진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 법인의 착공식을 열면서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은 오늘 장 안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를 해보시죠. 다소 조용한 오늘 시장 분위기 가운데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상승세를 멈추고 오늘은 다소 반납을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12%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안에서 KB금융만이 1%대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단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알테오젠이 이 1분기 연결 기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덕분에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또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이 향방은 실적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1.79% 오늘도 하락하면서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꾸준한 우하향을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쉬어가고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갑자기 10%가 급등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30만 원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제 많이 올랐던 탓에 오늘 2.42%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 표정도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안에서는 휴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시장 안에서 그나마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사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에 대한 이 매물이 오늘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클래시스도 1.23%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그나마 좀 움직였던 섹터 3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도 정책주 우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주가 조기 대선까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태양광과 풍력의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교육 쪽이 지금 굉장히 구각을 받고 있죠. 오늘 전남 지역에 방문한다라고 밝힌 이재명 후보가 어제 조선 정책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 정책 발표를 또 밝힐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특히 비상교육이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거나 사교육 시장이 변한다면 이 콘텐츠 시장의 개편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비상교육을 좀 높은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9.85% 상한가를 터치한 비상교육 때문에 이 교육주 전반적으로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 양 정당이 모두 AI 기반 교육 강화와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교육 관련주들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오후장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간밤에 미국에서도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았던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순방 중인 중동에서 양자 컴퓨팅 집중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국내외로 지금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티 컴퓨팅이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17%나 급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미국 정부에서 잇따라서 리게티 컴퓨팅에게 연구 개발비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 달러의 연구 자금 그리고 미국 공군 연구실로부터도 이 548만 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ICTK를 지금 주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나증권이 멀티플 급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오늘 장에서 12.95% 급등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 지금 한국첨단소재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4%대의 상승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운주인데요. 해운주 안에서도 HMM이 단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HMM을 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는 6.25%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북극 항로가 또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데 없는 길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죠. 자, 그리고 HMM은 이 1분기 호실적도 힘을 좀 보탰는데요. 해상 운임 하락을 뚫고 1분기 영업이익이 51%나 올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프리마켓에서는 10%대가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6%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11시 시황 짚어봤습니다. 하나씩 이슈 체크해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보도국 신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죠.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교촌 F&B 해외 사업을 두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글로벌 성과가 좀 미진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주가의 현재 성적표는 어떤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롯데시네마와 또 메가박스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은 커지게 될 텐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소식도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J E&M 1분기 실적이 또 엇갈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네요. 관련한 소식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출발을 해볼 텐데요. 저도 교촌 상당히 좋아하는데 요즘 실적 기간이라서 1분기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천천히 좀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실적 나올 만한 종목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교촌 F&B 해외 사업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 성과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교촌 F&B는 2007년에 미국에서 처음 법인을 설립했고, 해외 매장을 처음 냈고, 이후에는 2008년 중국에 이제 직영 1호점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사업 본격화에 나섰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해외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글로벌 성과가 좀처럼 가시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사업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촌 F&B의 글로벌 사업 부문 매출을 보면 우선 올해 1분기는 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했습니다. 현재 교촌 F&B의 총 매출에서 이제 글로벌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3%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별반 다르지가 않은데요. 이 교촌 F&B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1,194억 원에서 이제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촌 F&B의 글로벌 시장 성과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교촌 F&B는 2020년 이 기업 공개를 할 당시에 신규 지역을 발굴해서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진출한 국가는 지난해 기준 7개국으로 IPO 직전인 2019년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 수도 84개로 같은 기간 47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교촌 F&B의 해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동종업계 내에서는 BBQ도 그렇고요. BHC도 현재 해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동종업계 안에서 교촌 F&B의 이번에 나온 성적표는 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BH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사업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BBQ와 비교를 좀 해보자면 교촌 F&B는 이제 BBQ 대비 속도가 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57개국에서 이제 500여 개 매장을 운영했던 제네시스 BBQ는 지난해 700여 개가 넘는 매장에서 해외 매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촌 F&B의 해외 매장 수는 이제 84개밖에 되질 않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지 사업을 담당하는 파트너를 컨택하는 능력과 또 적극성 때문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두 곳 모두 직영점을 운영하는 국가는 이 두 개국뿐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만큼 현지 파트너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가 갈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해외 매장 확장 속도도 느리지만 이 수익성 창출도 좀 부진하다는 점인데요. 이 특히 현지 프랜차이즈 파트너 관리 부실, 또 메뉴의 현지화 부족 등이 이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지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이 메뉴 개발이 미흡했고 또 기존 매장들은 높은 고정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이 영업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이 저가 로컬 브랜드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가격 경쟁에 휘말리고 있고 또 원가율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이 현지 프랜차이즈 파트너의 운영 역량이 미흡해서 이 매장 관리 수준이 떨어졌고 고객 만족도 역시 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촌 F&B의 미국 법인과 중국 법인은 올해 1분기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교촌 F&B가 일본에도 처음으로 이제 지점을 냈다가 생각보다 잘 안 돼서 1년도 안 된 채 철수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 안에서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교촌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그만한 인기를 끌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가는 사실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대로 딱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주가 상황은 또 어떨까요? 네, 이 교촌 F&B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줄곧 하락세를 보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제 종가가 5,280원이었는데요. 이 전 거래일 대비 오른 채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0년 교촌 F&B가 상장할 당시 공모가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통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지 못하는 데는 투자자들이 미래 사업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 이 교촌 F&B의 경우 2010년 이 허니콤보 시리즈로 인기를 끈 이후 연이어 신제품들을 내놨지만 이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또 치킨 가격 또한 소비자 체감 가격과 많이 동떨어진 탓에 이 비난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 여력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사업 확장 속도도 느리고 따라서 성장성 측면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우선 2020년 이 교촌 F&B의 공모가는 12,300원이었고 이후 2021년 말에는 16,600원, 또 2022년 말에는 9,200원, 또 2023년 말에는 7,43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5,460원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이게 지난해 무상 증자를 단행한 결과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약 1,920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봐도 공모가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한 관계자는 교촌 F&B가 한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이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했지만 현재는 이 비싼 치킨 프랜차이즈 이미지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브랜드 신뢰도와 또 투자자 기대치 모두 하락한 상태라면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붙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성장성에 대한 이 물음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각종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도 이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 산업이 참 어렵다. 이런 영화 산업 내에서의 곡소리는 익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요, 지난 8일 영화관 롯데시네마를 운영하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메가박스 중앙이 서로 맞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합병 이후로 시장 점유율은 늘어나게 될 텐데 그만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현수 기자, 이번에 특히 CGV하고도 양강 구도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들이 합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를 봐야 알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극장 산업은 엄청 침체돼 있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영화관을 한 1년에 3번 정도밖에 안 다니는데 이처럼 이들이 합병하기로 결정한 거는 글로벌 OTT향 수요 증가로 이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가 줄어든 데다 흥행자까지 부족해지면서 영화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영화관 시장 점유율은 CGV가 가장 높고 그 뒤로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영화관 수와 이 스크린 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쳐지면 시장 점유율은 CGV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내 영화관들이 상대해야 되는 것은 서로가 아니라 이 글로벌 OTT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영화관 안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OTT죠. OTT가 특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영화관 업계가 더욱더 위축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었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 업계에서 숫자로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짧게 통계만 말씀드리자면 이 2019년 국내 영화관 총 관객 수는 2억 2,668만 명에서 지난해 1억 2,313명으로 13만 명으로 이제 45.7%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OTT 가입자 수는 약 860만 명에서 3,175만 명으로 269.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인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 롯데시네마하고 메가박스의 맞선에 대해서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이 양사가 단순히 합병을 한다고 해서 이 시너지가 갑자기 나는 건 아니고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어떤 식으로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건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측에서는 균등한 지분으로 공동 출자법인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경쟁 비용 등을 줄이고 영업 전략 등을 공유해서 시너지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극장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수익성보다도 부가 수익을 따로 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을 또 배달로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부가 수익을 통해서 어떻게든 생존 전략을 짜내려고 하는 영화 산업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J E&M에 대한 1분기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사업 쪽에서는 긍정적인 성적표가 나왔지만 또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엇갈린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적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 CJ E&M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조 1,383억 원의 매출과 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94.3% 감소한 금액인데요. 이 부문별로 보면 미디어 플랫폼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2,928억 원, 영업 적자 또 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티빙의 광고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확대가 됐음에도 일시적인 뉴스 프로그램 시청 집중 영향으로 TV 광고 시장이 위축된 영향입니다. 또 영화 드라마 부문 매출은 콘텐츠 해외 유통 매출 감소로 같은 기간 13.8%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제 음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나 증가했고 커머스 부문은 영상 쇼핑 콘텐츠 IP 강화와 그리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성과에 힘입어서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4% 급증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음악 부문 매출도 늘었고 광고 부문 쪽도 순항하고 있는데 콘텐츠 부문이 상당히 아쉬웠다. 영화, 드라마 자체가 좀 제작 수가 많이 급감한 이유가 어찌 보면 배경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콘텐츠 부문이 부진했을 때 효자 계열사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난해 눈물의 여왕,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정년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히트작을 꽤 많이 배출을 했는데 드라마 라인업이 많이 줄어든 게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진 걸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분기 1,338억 원의 매출과 또 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매출은 약 30%,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0% 감소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방영 회차가 지난해 1분기 71회에서 또 2025년 1분기에는 59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편성의 매출은 같은 기간 30%가량 감소했고 더불어 선판매까지 기존 54회에서 16회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같은 기간 판매 매출도 30%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1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TV와 OTT를 포함한 전체 방영 회차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 약 17% 감소한 점과 또 글로벌 OTT 동시 방영 작품이 이 별들에게 물어봐 외에는 부재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관계자는 올해 TV와 OTT를 포함한 전체 라인업 편수 비중이 60% 이상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점차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된다. 글쎄요, 콘텐츠 부문 쪽에서 확실히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수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열사 상황까지도 상당히 부진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CJ E&M의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8일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도 진행을 했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네, 지난 8일 이 김진영 CJ E&M 재무담당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캐시플로우 선순환 구조 강화를 통해 이 영업 현금 흐름 흑자를 확대하고 또 추가적인 비사업용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이 재무 부담 완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득수 CJ E&M 경영실장의 경우 1분기 성과가 다소 부진했던 가운데 어려운 시장 환경 영향이 불가피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웰메이드 콘텐츠의 기획 제작을 지속했고 또 크리에이터 및 아티스트 중심의 휴먼 IP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이 수익 중심의 경영 기조는 더욱 집중해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CJ E&M 소식까지 콘텐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신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대응 전략 짜보는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딜사이트 S 유경훈 마스터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증시 혼조세의 우리나라도 지금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좋아진 것은 맞지만 이렇게 잘 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포함해서 지금 일본이 1%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도 좀 전에 개장을 했는데 거기도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미선물도 많이 밀리고 있고 한 거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V자 반등으로 크게 올라오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의 매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이 하락했을 때 유럽장이 굉장히 이제 첫 번째로 수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 중국이 수혜를 받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수혜를 본 게 이제 아시아, 한국에 있는 이런 신흥국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장이 어제 같은 경우 빅테크들이 뭐 크게 올라가 버리니까 좀 관심도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장의 경우는 거의 이제 V자 반등이라 그러죠.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면서 마치 지난번 코로나 때 한번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비슷한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 미국장을 놓고 보면은 빅테크는 분명히 되게 좋았어요. IT, 빅테크는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어요. 특히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 다 빠졌죠.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예요. 나스닥이랑 뭐 이런 것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만 올랐고 그래서 저는 미국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한국장이 지금 밀리는 거는 미국의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면 이제 한미 2차 과제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중국이랑 협상이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쪽 동맹을 좀 안정을 시키고 왔어요. 이제 오늘 있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만남 지금 현재로서는 잘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요게 좀 약간 한 가지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내일 있을 이제 한미 간의 만남이 또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 이슈 전체 다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잘 풀린다면은 시장이 오늘 못 간 것만큼 더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시가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개별 테마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고 그동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샀다면 오늘은 개인이 많이 사고 있죠. 어제 개인들이 1조 원 팔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약간 현금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관 외국인들이 뭘 사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오늘은 이제 개별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지만 변수가 지나가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어떤 특정 이벤트를 앞두고
강하게 베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측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 기관 외국인들은 좀 원칙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 테마주들 어쨌든 내일까지는 그리고 내일 이후부터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시장의 안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증시를 밀리더라도 요 며칠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종목들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는 상방으로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이 2차 협상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전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번 짜보면 좋겠는데요. 방금 이 개별주 중심으로 특정 테마주 중심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오전과 오후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전날에 미국장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오후로 가면 갈수록 특히 점심때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나거든요. 딱 지금 시간, 한 11시 반, 12시 이때부터는 대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선 어떤 후보의 인맥으로 엮여진 종목들보다는 정책으로 엮여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 후보, 지금 이제 3명의 후보가 지금 이제 선거 활동을 주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지지율 1등과 지지율 2등 후보가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 섹터가 AI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업종이라면 저는 오후장에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뭐 이재명 후보, 김무수 후보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되돌리는 파동들도 오후에 나올 것 같아서 항상 이 대선주나 이런 테마를 보실 때는 음봉 매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는 좀 빠지는 것을 사놓 놓는다면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웬만하면은 정책주 그리고 양당 후보가 같이 주장하는 걸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주가 이제 되게 최근까지 좋았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로봇이 이제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AI 인공지능 쪽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뭐 엔터라든지 K뷰티 같은 것도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예전에 추천 많이 드렸잖아요. APR도 수익 실현했고 후속으로 해서 비올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제가 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이 정책주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 위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토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토픽주 한미약품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으면서 한미약품의 주가도 좀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이즈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대장주의 어떤 존재감을 갖추고 있는데 주가가 가장 안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이 한미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시기로 따지자면 3월 달 정도부터 4월 초부터 많이 밀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들어서 본격적인 랠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제 여러분들 미국장 보셨던 분들이라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어요. 모두 다 급락을 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지금 약가인화 정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서명을 했어요. 그 타겟 중에 하나가 비만 치료제거든요. GLP-1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한미약품도 GLP-1 기반의 그런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미약품은 단순히 그냥 한 가지 뭐 GLP-1 기반의 약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파이프라인이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세대 치료제 쪽에 준비를 하고 있고 가장 한미약품이 지금 제가 봤을 때 히트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근육량 감소를 막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근육량이 늘어나는 그런 비만 치료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임상을 지금 일상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학회 일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둘씩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빨리 있는 일정이 6월 20일인데 사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이제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좀 이렇게 보여주긴 했었고 그리고 이제 6월 20일에 이제 미국의 당뇨학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에서의 임상 일상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갖다 빠지고 있는데 진짜 실제 수혜주를 보신다면 한미약품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무겁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또 한 번 가면은 잘 가는 종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마저 재료가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가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4월 달에 빠졌던 구간 21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그 가격이 거의 코로나 때 2020년도 3월 달이랑 비슷해요. 그때 19만 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락을 했던 구간을 딛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월봉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되게 좋은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밸류업에 대한 재료들도 있어요. 최근에 주총을 하면서 한미약품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25%더 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주당 배당금을 200% 증액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오래 들고 계시면은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는 배당을 평소 대비 한 3배 정도 받게 되실 거거든요. 회사가 약속을 지킨다면. 그래서 장투도로 저는 되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30만 원대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만 돌파만 잘한다면 증권가에서 최근에 보고 있는 목표가 38만 원까지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뭐 더 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38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전략은 그것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34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겠고요. 현재 진입하시는 분들은 25만 원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니까 기억하기 쉽죠? 35만 원 목표, 25만 원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진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드리는 그 가격보다 좀 떨어졌을 때 밀릴 때 분할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은 한미약품 지금 29만 원 사시겠지만 사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20만 원대 초반에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겠고 목표 손절가 다시 한번 여기 34만 원, 25만 원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말씀 주셨습니다.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갖고 있으면 갈 때 잘 간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가 3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탑픽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탑픽주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1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30만 원대를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도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로봇 대표주를 이제 꼽는다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제 두산 로보틱스 두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그 뭐 유진 로봇도 있습니다만 사실 유진 로봇은 약간은 좀 정치인에 관련한 그런 대선 후보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사실 로봇으로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진짜 로봇 재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여러분들 혹시 그 일론 머스크의 X 트위터 보신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한 4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 옵티머스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부드러운 동작으로 춤추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전과 달라진 게 뭐냐면 동작이 엄청나게 부드러워졌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로봇에 전선 같은 것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관절 같은 데 전선이 막 보여가지고 어떤 동작을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라진 조금 더 진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로봇이 막 춤도 추고 막 무술도 하고 그런 걸 보여줬다면 이제는 미국의 로봇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M&A를 다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유럽의 공조회사 인수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리고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늘려가지고 올해 완전히 자회사 들어갔죠. 지분 확보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삼성이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양 후보가 동시에 보는 종목을 보라고 했잖아요. 로봇도 그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에서는 로봇이랑 AI 쪽에 100조 원대
투자를 약속을 좀 했고, 또 이번에 유진 로봇이 올라가서 로봇도 뭐 같이 올라간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 맞기는 한데, 지금 유진 로봇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또 오늘 보니까 뭐 마이너스 7%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초가에 거의 28% 갔던 거 생각하면 엄청나게 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 수혜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테마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찐 수혜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지지율 2등이죠. 김문수 후보 역시도 이번에 로봇에 대한 그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10대 국가 전략 기술에 로봇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로봇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관세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하나 완성하는데 순수 100% 메이드 인 코리아로 로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는 중국 거 좀 써야 되고, 어떤 부품은 일본 거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로봇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진짜 중요한데, 이번에 미중 관세가 인하를 하게 되면서 로봇 회사들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수혜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의 재료를 할 때 본다면, 올해 삼성에서 이제 가정용 로봇인 볼리가 출시 예정인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성능이 좋다고 한다면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진짜 수혜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제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올 초에 출범을 시켰던 것도 좋은 재료로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언제 드렸었죠? 처음 드렸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그때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주가 뭐 200%대 찍었던 거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30만 원, 25만 원 요 밴드입니다. 요 구간에서 바닥치고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30만 원을 돌파한 게 바로 어제예요. 저는 이제 추세가 돌려졌다고 봅니다. 바닥 구간 끝났고요. 다시 한번 가져온 거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약 혹시 물려서 들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35만 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상승을 보고 있으니까 한 10여 % 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 역시도 35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드립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27만 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이탈하면 안 좋아요. 27만 원 손절가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 대선 후보가 미는 정책 중에 로봇도 포함이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 35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27만 원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세 번째 탑픽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노스페이스인데요. 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리호로도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데 이노스페이스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저점에서 많이 밀었던 종목인데 생각보다 많이 못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이 우주항공 테마를 보시는 분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90만 원을 터치하고 약간 밀렸다가 다시 80만 원 회복해서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이제 덜 간 종목을 찾으신다면 이노스페이스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노스페이스는요, 네, 우주항공 테마고요. 소형 위성 발사체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요즘 호재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호재는 미국 합작 법인 설립으로 이제 미국 진출이 가능해질 거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하게 된다면 사실 우주항공이라는 영역은 미국이 그냥 전 세계 1등이에요. 압도적인 1등인데 거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미국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칠레에서 있었던 K 디펜스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우리나라 뭐 현대라든지 한화가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노스페이스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소형 발사체, 뭐 인공위성 관련주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방산 기업들이 가는데 같이 따라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방산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스페이스는 아직 덜 올라간 가장 바닥에 있는 방산주, 가장 바닥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정을 몇 개 설명을 드리면 6월달 지나고 이제 7월달에 이제 그 상업 위성 발사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7월달하고 9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총 5번 정도의 발사가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 재료들을 앞두고서 미리 선취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11월 달에 또 굉장히 화제가 될 텐데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딜레이만 되지 않는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어쨌든 발사 일정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주항공 테마 잘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차트로 한번 넘어가서 우리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작년 7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 신규 상장,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신규 상장한 기업을 보실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공모가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공모가가 당시에 43,000원이었고 지금 주가는 22,000원이에요. 거의 뭐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공모가 대비 절반이라서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없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주봉 차트로 보는 게 좀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는데 상장 초기에 조금 비쌌어요. 그때 좀 과열된 부분들이 있었고 내려와서 바닥을 계속해서 만들고 바닥이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그래서 한 2만 원 전후로 해서 계속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잊을만 하면 가져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 바닥 박스 구간을 탈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보시면은 고점을 살짝 뚫으려고 하고 있죠. 좋은 호재들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회사에서도 딱 지금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호재는 원래 주가를 좀 뚫으려고 할 때 호재들이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이 회사가 세종시에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 유라테크 같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물론 뭐 많이 무너졌지만 엄청 갔잖아요, 이거. 왜 갔습니까? 세종시라서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이 그거잖아요. 이 나중에 이제 청와대 갔다가 결국 세종으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뭐 땅값도 많이 뛰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종시 관련 테마로 이 종목 보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우주항공, 정책주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 25,000원으로 여기 최근에 11월 달에 고점 설정해 드리는데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갈 거예요. 저는 3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25,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절가 2만 원이 깨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 19,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니까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노스페이스 가장 바닥에 있는 우주 항공주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책주로도 묶일 수 있겠네요. 목표가 25,000원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디사이트 S 유경훈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상승 랠리를 멈추고 다소 많이 조용하고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양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또 담아봐야 할 종목들은 어디일지 오후장에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짜보시면서 수익률 조금 더 높여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면서 머니마스터 1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내리는데 점심 식사 더 맛있는 거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